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1,2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중 89명이 한국인이었죠. 세계 각국은 회의만 열었습니다. 검토합니다.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영국 외교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12시간 만에 결단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 72시간 만에 전원 구출.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경 세계를 넘어 89명 전원 생還. 나토 외교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불가능을 지운 나라라 불렀습니다. 22년 경력의 영국 냉소주의 외교관 알렉산더 리스. 그의 모든 원칙이 그날 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2시간의 기적.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이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스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런던 외무부 본관 7층 제 사무실에서 하루가 시작됐죠.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강물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유리창을 뿌옇게 적셨습니다. 저는 영국 외무부 동남아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22년 경력의 외교관이었죠. 세상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교란 감정이 아니라 방정식이라 믿었습니다. 국가는 결국 이익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제게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경제력은 있지만 외교 감각은 부족한 나라. 크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는 큰 나라. 늘 강대국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반응은 빠르지만 결단은 느린 나라입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비서가 검은 서류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는 단 2줄이었죠. 캄보디아 외국인 대규모 실종. 한국인 89명 포함.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서류를 펼쳤고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가능성. 현지 정부 협조 거부. 중국 자본 연계 추정. 문장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제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이런 보고서는 5년간 수십 번 받아보았습니다. 언론이 떠들고 정부가 성명을 내고 이틀 뒤면 조용해지는 사건들이었죠. 저는 서류 여백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 펜을 덮었습니다. 다른 업무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2시간 뒤였을까요? 제 메모는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됐죠. 오후 9시 런던 현지 시간이었고 제 모니터에 한 줄의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 긴급 파견 결정.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12시간 만에? 불가능합니다. 외교는 본래 느리게 움직입니다. 보고가 올라가고 승인 절차를 밟고 회의가 열립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야 비행기가 이륙하죠. 보통은 7일, 빠르면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12시간이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세 기관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군사작전 수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아니라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관의 호출이 울렸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푸놈펜 인근 위성사진이 걸려 있었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리스, 자네가 직접 가야겠네. 한국이 뭘 하려는지 확인해오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제 표정은 냉정했고 하지만 제 눈동자 깊은 곳엔 묘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2년간 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죠.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보고서 정리하고 상세히 올려. 상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24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방송은 정확했으며 모든 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캄보디아행 탑승구 앞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한국 합동 대응팀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 전형적인 관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경찰 요원들은 전술 배낭을 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죠. 체중 이동이 정확했고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이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국정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계속 입력했죠.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28열에 앉았고 한국팀은 기내 곳곳에 분산되어 앉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선으로,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때로는 스마트폰 메시지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기체가 천천히 상승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죠. 수많은 불빛이 모여 만든 도시. 그 도시를 떠나 그들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30분 후 기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할 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좌석 사이로 서류가 오갔고 짧은 대화가 속삭이듯 이어졌어요. 한 외교관이 경찰 요원에게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뭔가를 설명했고 국정원 요원은 노트북을 다른 팀원에게 건네며 짧게 속삭였죠. 그들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앞좌석 경찰 요원의 노트북을 힐끗 봤습니다. 지도 위 붉은 점들이 깜빡였어요.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돼 있었죠. 추정 인원수였을까요? 아니면 위험도였을까요? 한 요원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글씨는 빠르지만 정확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착 후 첫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출발이 아니라 이미 작전 중이었어요. 비행 5시간째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들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한국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준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을 건넸지만 한국팀 대부분은 거절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모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외교관으로 22년을 일하며 수많은 국가의 대응팀을 봤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중만 있었죠.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비행 8시간째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지만 한국팀의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희미한 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들은 정말 해낼 수 있는가? 비행기는 계속 어둠 속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푸놈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착륙하자마자 느껴진 공기의 무게. 습하고 뜨겁고 불안정했죠. 공항 로비에는 현지 경찰, 기자, 외교관들이 뒤엉켜 있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나오십시오. 구출 계획은 언제 시작됩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카메라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녔죠. 보통 이런 상황에선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혼란, 지연, 소통 오류. 저는 그런 현장을 수십 번 봤어요. 위기 상황에서 각 국가의 대응팀들이 서로 엇갈리고 책임을 미루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검은 SUV 12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켜져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밤안개를 뚫고 있었어요. 차량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KUREARESPONSETEAM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동합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위치로 갔죠. 첫 번째 차량에 외교관 3명, 두 번째 차량에 경찰 요원들, 세 번째부터는 국정원과 의료진이 분산되어 탑승했어요. 저는 7번째 차량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됐어요. 에어컨이 작동하며 차가운 공기가 나왔고 무전기의 짧은 신호음만이 들렸죠.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호위 없이 경광등 없이 조용히. 창밖으로 푸놈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네온사인, 노점상, 끊임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규칙 없이 흩어진 도시였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고 가로등은 드물었으며 어둠이 도시를 천천히 삼키고 있었죠. 차량들이 활주로를 벗어나자 푸놈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10분, 20분, 30분. 점점 더 외곽으로 향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죠. 차체가 흔들렸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습한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냄새엔 오래된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앞좌석의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작전본부입니다. 본부요? 대사관이 아니고요? 대사관은 공식 업무용입니다. 작전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40분 뒤 차량이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2층짜리 사무용 건물처럼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죠. 겉보기엔 버려진 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벽면마다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위성 지도, 열화상 카메라, 통신 추적 화면.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고 각 화면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아니라 전술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헤드셋, 무전기, 태블릿. 그리고 요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집중의 침묵이었고 준비의 침묵이었으며 전쟁 직전의 침묵이었죠.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에드워드 헤일 차관보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합동대응본부 총괄 지휘관 김태준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이곳이 작전본부입니다. 편하게 관찰하십시오. 다만 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지휘관이 중앙의 큰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점 15개가 찍혀 있었어요. 푸놈펜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점들이었죠. 현재까지 파악된 인질 추정 위치입니다. 총 15곳. 각 지점마다 5명에서 10명씩 분산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지휘관님, 첫 번째 목표 지점 열화상 확인 완료. 생체 신호 3개 포착. 김 지휘관이 시계를 봤어요. 현재 시각 23시 17분. 첫 번째 작전, 자정에 시작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자정이요? 지금 막 도착했는데 벌써 작전을 시작한다고요? 김 지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헤일 차관보님, 우리는 이미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위치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결심. 그리고 그 행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본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모든 요원들의 시선이 중앙 모니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 지휘관이 중앙에 섰습니다. 작전 개시 3분 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본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그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됐으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손을 든 순간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요원들이 동시에 헤드셋을 착용했고 무전기 볼륨을 정확한 위치로 조정했습니다. 각자의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알파팀 준비 완료.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고 그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기계처럼 정확했으며 단 한 글자의 불필요한 말도 없이 오직 필요한 정보만 전달했어요. 베타팀 대기 중. 두 번째 보고가 이어졌고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배경음은 차량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표 지점 인근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찰리팀 루트 확보. 세 번째 보고가 완료됐고 이것은 철수 경로가 확보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후 인질들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신호였어요. 드론이 목표 지점 상공 500m 높이에 도착했습니다. 중앙 모니터에 화면이 전환됐고 야간 투시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건물은 2층짜리였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으며 벽면에는 긴 균열이 여러 개 보였고 주변에는 폐타이어와 쓰레기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전환됐습니다. 화면의 색이 바뀌며 온도 분포가 나타났고 건물 내부의 차가운 파란색, 배경 위로 세 개의 뜨거운 붉은 형상이 또렷하게 표시됐으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죠. 목표 확인. 3명. 위치는 건물 1층 북서쪽 모퉁이. 생체 신호 안정. 생존 확정. 한 요원이 정확하게 보고했고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각 점의 위치와 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화면 옆에 숫자로 표시됐어요. 김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알파팀 진입하십시오. 명령은 짧았고 망설임은 없었으며 그 한마디에 수십 시간의 준비가 담겨 있었죠. 알파팀 진입 개시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고 그 목소리는 침착했으며 배경음으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어요. 드론 화면 속에서 작은 그림자 3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후면 담장을 따라 천천히 접근했고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무전기로 전달되지 않았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림자들이 건물 뒤편 벽에 도착했고 한 명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출입문 양옆에 몸을 붙이고 대기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한 요원이 작은 도구를 꺼내 문 손잡이에 대고 조심스럽게 조작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5초 만에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고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서 첫 번째 그림자가 내부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가 따라 들어갔고 세 번째 그림자도 건물 안으로 사라졌으며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고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죠. 본부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손에 쥔 펜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2분 20초, 2분 30초, 2분 40초. 저는 숨을 참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2분 50초. 무전기에서 짧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표 확보. 3명 전원 안전. 부상 없음. 귀환 준비 완료.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고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며 약간 축 처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느슨해지면서 책상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손뼉을 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김 지휘관이 조용히 노트를 펼쳤고 깔끔한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떨림없이 정확했죠. 단 3사람. 하지만 그 3사람은 3개의 이름이었고 3개의 얼굴이었으며 3개의 가족이었고 3번의 기다림이었습니다. 3번의 눈물이었고
3번의 희망이었어요. 김 지휘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분 휴식. 2번째 작전 준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100번째 작전인 것처럼 익숙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본부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모니터의 불빛은 계속 깜박였으며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12시 30분. 2번째 작전이 시작됐고 목표는 푸놈펜 남쪽 15km 지점이었으며 폐공장 건물 안에 4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죠. 드론이 상공에 도착했고 열화상 카메라가 4개의 붉은 형상을 포착했습니다. 알파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분 후. 목표 확보. 4명 전원 안전. 보고가 들어왔고 김 지휘관이 다시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으며 숫자가 하나씩 늘어갔죠. 새벽 1시 45분. 3번째 작전이 완료됐고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5명이 구출됐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새벽 3시 20분. 4번째 작전이 성공했고 강 근처에 버려진 보트하우스에서 6명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1명은 다리에 가벼운 부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지연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모든 판단이 신속했으며 모든 결과가 성공이었죠. 새벽 4시 50분. 5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표 지점이 푸놈펜 외곽 35km 떨어진 곳이었고 비포장 도로를 따라 가야 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차량 접근이 어려웠어요. 진입 개시. 알파팀의 보고가 들어왔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보고가 없었고 무전기는 침묵했으며 모니터 화면만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7분이 지났습니다. 본부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누군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초침을 세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김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알파팀 상황 보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약간 더 단단하게 들렸고 손에 쥔 무전기를 조금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한 것이 보였죠.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전달됐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무장 인원 2명 확인.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본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무장 인원, 저항, 협상.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고 인질이 다칠 수 있으며 요원들이 부상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1분이 더 지났습니다. 본부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방안을 울렸어요. 2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으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3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확보. 7명. 전원 안전합니다. 무장 인원 2명 무력화 완료. 요원 부상 없음. 인질 부상 없음. 총격 없음.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본부 전체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고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협상으로, 대화로, 인내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생명을 구하되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았죠. 적조차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밤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천천히 춤추고 있었어요. 김 지휘관이 전체 인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5명 구출 완료. 남은 인원 64명.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휴식 후 작전 재개합니다. 모두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눕지 않았고 잠을 청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계속 들여다봤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푸놈펜의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그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으며 제 폐 깊숙이 스며들어 온몸을 깨웠어요. 노점상들이 천막을 펼치는 소리가 들렸죠.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밤새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국가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본부에서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노트북을 켰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수십 개의 알림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BBC 메인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인질 17명 구출 성공. 작전 개시 12시간 만에. 그 헤드라인 아래로 작은 부제가 달려 있었고 그 문장이 제 눈에 박혔으며 한동안 그 글자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국가는 여전히 회의 중. CNN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죠. 한국의 신속 대응, 국제사회의 충격. 중국과 태국, 당혹감 표시. AFP는 작전의 디테일을 파고들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무장 인원까지 무력화했지만 사상자 제로. 어떻게 가능했나?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기사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침묵하거나 짧은 논평만 내놓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합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의 중이었는데 한국은 벌써 끝냈다는 당혹감이었죠. 중국 외교부는 더 짧았어요.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건 침묵이었습니다. 중국인 9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한국이 먼저 움직인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태국 정부의 반응은 더 흥미로웠어요. 캄보디아 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영내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 줄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고 작전에 대해서도 침묵했으며 그저 우려와 협력이라는 외교적 수사만 늘어놓았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태국 내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의 신속한 작전이 그 연결고리를 드러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 제 상사였어요. 헤일, 상황 파악했나? 예, 방금 뉴스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17명을 구출했다더군. 우리 정부는 아직 초동 대응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상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평소의 여유로움은 사라져 있었으며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까? 일부는 봤습니다. 그들의 작전 본부에 있었습니다. 어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들의 정확함을? 속도를? 아니면 그 놀라운 침착함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100번 해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실수가 없었고 지연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본부의 반응이 어떤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태국이요. 당연하지. 한국이 혼자서 다 해버렸으니까. 상사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어요. 계속 관찰하게. 그리고 매일 보고서 올려. 우리도 뭔가 배워야 할 것 같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소셜미디어에도 뉴스가 퍼지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불어났죠. 한국 진짜 대단하다. 12시간 만에? 다른 나라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진짜 국가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일부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정치쇼 아니야?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본 것을요. 본부의 모니터 앞에서 밤새 깨어있던 요원들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던 팀들을 총을 쏘지 않고도 무장 인원을 제압한 그 능력을.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였고 훈련이었으며 신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팀이 두 번째 날 밤에도 작전을 이어갔고 추가로 23명을 구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0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BBC가 긴급 속보를 냈어요. 한국 48시간 만에 40명 구출. 전례 없는 속도. CNN은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한 전직 CIA 요원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이런 작전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정보 수집, 현지 협력, 작전 계획, 승인 과정.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40명을 구출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가 물었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의지, 결정,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 그게 바로 제가 본 것이었어요. 셋째 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어요.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캄보디아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인 9명 중 7명을 찾아냈고 그들도 함께 구출 작전에 포함시켰으며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일을 끝내고 있었어요. 태국도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영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것도 이미 늦은 대응이었어요.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였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결과로 증명했죠. 저녁 작전본부로 다시 갔습니다. 김 지휘관이 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생기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58명 구출. 남은 인원 31명.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피로는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알고 계십니까? 김 지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해일 차관보님, 저희는 외교 점수를 따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든 그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아직 3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지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의 인질 구출 작전 3일차 현장 관찰 보고서.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국가들이 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한국은 현장에서 움직였다. 승인을 기다릴 때 한국은 이미 작전을 시작했다. 안전을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의 실천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고 런던 본부로 전송했으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증명하고 있다. 그날 밤 세계는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넷째 날 밤 본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요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긴장감이 더해져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어요. 김 지휘관이 중앙 모니터 앞에 서서 전체 팀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화면에는 새로운 지도가 떠올랐으며 그 지도 위에는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한 요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푸놈펜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 선은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심지어 중국 남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작은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조직은 3개 국가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거점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놈펜은 인질 수용, 태국 국경은 자금 세탁, 베트남은 통신 중개, 중국은 배후 조종. 김 지휘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우리가 인지를 구출할 때마다 그들은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숨고 더 복잡한 경로를 사용하며 더 많은 무장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소속으로 보이는 한 요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휘관님, 최신 정보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고 김 지휘관이 화면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에 공유하십시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떠올랐고 그것은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금액과 날짜, 계좌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조직의 배후에 예상보다 훨씬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원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어요. 이 계좌는 태국 방콕의 한 무역회사 명의입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그가 잠시 멈췄고 화면에 새로운 이름이 떴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본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태국 군부 고위 인사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군부.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중국 심천의 기업 명의입니다. 표면상으로는 IT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떠올랐고 그것은 중국어로 작성된 내부 문서였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옆에 표시됐어요. 중국 공안부와 연결된 조직입니다. 본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인질 구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제적 부패 구조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권력층이 연루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어요. 김 지휘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질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이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한 경찰 요원이 손을 들었어요. 현지 당국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경찰은 협조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층은 복잡합니다. 태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압력입니까? 김 지휘관이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항해, 작전 중단 요구, 그리고 위협. 화면에 이메일 하나가 떠올랐고 그것은 익명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직접적이었어요. 지금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책임져라.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지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해일 차관보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 3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다시 팀을 향해 돌아섰어요. 작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방해하려 할 것이며 어쩌면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목표 지점은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었고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10명이 수용되어 있었어요. 드론이 상공에 도착했지만 열화상 이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방에 전파가 감지됩니다. 기술팀 요원이 보고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군용 장비로 추정됩니다. 김 지휘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회할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10분이 지났고 신호가 약하게나마 다시 잡혔습니다. 흐릿한 열화상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목표 지점 확인. 하지만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생체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예상했던 10명이 아니라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본부가 긴장했습니다. 20명. 그중 절반은 무장 인원일 수도 있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김 지휘관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입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그는 5초간 침묵했고 팀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어요. 진입합니다. 하지만 베타팀과 찰리팀 모두 투입합니다. 단독작전이 아니라 합동작전으로 전환합니다. 무전기에 명령이 떨어졌고 세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도 더 많이 동원됐어요. 1시간 후 팀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컸고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으며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어요. 경비 2명 확인. 무장 확인. 자동 소총으로 보입니다. 알파팀 리더의 보고가 들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배경음으로 희미하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대기하십시오. 경비 패턴 분석 중입니다. 5분간 관찰이 이어졌고 경비들의 움직임이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교대 시간과 사각지대가 파악됐어요. 패턴 확인. 진입 가능 시간 3분. 경비 교대 전에 진입 완료해야 합니다. 김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승인합니다. 진입하십시오. 알파팀 진입 개시. 화면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각 팀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였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1층 진입 완료. 저항 없음. 2층 진입 중. 3층 계단 확보. 보고가 차례로 들어왔지만 너무 순조로웠고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2층 인질 발견. 8명 확인. 잠깐. 알파팀 리더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고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으며 배경음으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황 보고. 김 지휘관이 급하게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고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2층에 무장 인원 4명 매복 중이었으나 무력화 완료. 요원 부상 없음.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층 진입합니다. 베타팀이 보고했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인질 확인. 12명. 전원 생존입니다. 5분 후 모든 팀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질 20명 확보. 무장 인원 6명 무력화. 요원 경상 1명. 인질 전원 무사. 김 지휘관이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고 남은 인원은 이제 11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핵심에 너무 가까이. 저는 물었습니다. 핵심이라면? 김 지휘관이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어요. 마지막 11명이 있는 곳. 그곳이 이 조직의 본부입니다.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고 모든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럼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국민 11명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 속의 전쟁 한국의 인질 구출 작전 2년이었고 그 안에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으며 이 작전이 단순한 구출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적었어요. 한국은 인질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권력층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위협에도 압력에도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국민을 구하는 것. 마침표를 찍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팀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림자 속의 조용한 전쟁. 그리고 한국은 이기고 있다. 밤은 계속됐고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한국은 싸우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새벽 본부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요원들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결했습니다. 중앙 모니터 앞에는 국정원 분석팀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김 지휘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빨간 스탬프로 TOP SECRET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죠. 여러분,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고 첫 페이지가 스크린에 투사됐으며 그것은 복잡한 조직도였어요. 이 범죄 네트워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체계적입니다. 국정원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5개의 거점에서 서버를 확보했고 총 2.3TB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그 안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자금 흐름입니다. 수백 개의 계좌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사이를 잇는 화살표들이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했으며 금액들이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간 이 조직을 통해 움직인 자금은 총 8억 7천만 달러입니다. 본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8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 금액이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조직만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김 실장이 특정 계좌를 확대했고 그 계좌의 소유주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태국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 기업 계좌입니다. 군수조달 기업. 이것은 민간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또 다른 화면이 떠올랐고 중국어로 된 은행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번역이 옆에 표시됐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산하기술개발회사 명의입니다. 본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이것은 중국 군부와 직접 연결된 조직이었고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국제적 음모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실장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것은 명단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국적과 직위가 적혀 있었죠. 두 번째,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가 특정 이름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태국 육군 소장 출신 민간 보안업체 대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급 인사, 베트남 공안부 고위 간부,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고 화면 최상단의 이름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름은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어요. 중국 공안부 부부장급 인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부부장급. 중국에서 그것은 차관급을 의미했고 중앙정부 핵심 인사였으며 이것은 더 이상 범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폭탄이었어요. 셋째, 운영 구조입니다.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나타났고 그것은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역할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최하층은 실행조직,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중간층은 관리조직, 자금 세탁과 인력 이동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최상층은 화면 최상단에 3개의 박스가 나타났고 각각 태국, 중국, 그리고 하나는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최상층은 배후 조종 세력입니다. 태국 군부 일부, 중국 공안 조직, 그리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세력. 김 지휘관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구출하면서 확보한 증거들이 이 모든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요. 한 외교관이 손을 들었어요.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 지휘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나머지 인지를 구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본국 정부가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지휘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고 그것은 외교 문서들이었으며 지난 48시간 동안 한국 정부가 받은 공식, 비공식 메시지들이었어요. 태국 외교부에서 3차례, 중국 외교부에서 2차례 공식 문의가 왔습니다. 작전 범위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하셨습니까? 외교부에서 답변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구출 작전이라고. 그들의 반응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가 특정 이메일을 확대했고 그것은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조가 평소와 달리 강경했어요. 한국 측의 일방적 행동이 영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위협입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우리 작전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김 지휘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해일 차관보님, 아직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고 서울 본국에서였으며 외교부 차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어요. 김 지휘관이 별도 공간으로 들어가 통화했고 20분 후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지시서가 들려 있었어요. 본국 지시입니다. 그가 팀 전체에 공지했고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외교부에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중국과 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작전 진행 시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증거 확보는 구출 작전의 부차적 목표로 전환하라는 지시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럼 증거 수집을 중단하라는 뜻입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인질 구출이 1순위, 증거 확보는 2순위. 현실적으로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인질이 있는 곳에 증거도 있으니까요. 김 지휘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부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경비 요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미확인 차량 3대 접근 중입니다. 보고가 들어왔고 모니터에 외부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본부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었고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로 보였으며 그중 한 명이 본부 문을 두드렸어요. 김 지휘관이 직접 나가 응대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캄보디아 내무부 특별조사관입니다. 귀측의 작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전 중입니다. 공식 외교 채널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식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김 지휘관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작전 정보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본부 안으로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고 핵심 증거는 별도 서버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기본적인 지도와 구출 현황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30분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경고였고 감시였으며 압박이었다는 것을요. 김 지휘관이 문을 닫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밤입니다. 자정에 출발합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권력의 그림자, 한국 구출 작전이 드러낸 국제범죄 네트워크였고 그 안에 제가 본 모든 증거와 연결고리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조직적 부패임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한국이 인질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네트워크에는 여러 국가의 군부와 정보기관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움직인 자금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공개할 것인가,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압력에도 위협에도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구출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런던 본부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실을 손에 쥐고 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생명과 거대한 진실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표 지점은 국경 인근 밀림지대였고 그곳에 11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 지휘관의 목소리가 본부를 울렸고 모든 팀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시간 후 짧은 보고가 들렸습니다. 진입 개시. 전원 확보. 11명. 무사합니다. 본부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 지휘관이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89명. 전원 구출 완료. 이틀 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였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족들이 울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믿었어. 우리 정부는 반드시 온다고 믿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국가란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행동하는 국가 대한민국.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22년간 외교 현장을 다녔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세 나라의 국경을 넘은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희망의 나라였습니다.